안 그래도 이 주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냐? 경제대국, 일본이면 경제대국이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인데 일본에 참치하고 대게를 못 먹는다고 합니다. 전용호 기자님의 한경국제 기사인데 가서 보세요. 재밌는 걸 많이 써주셨던데 일본이 참치하고 대게를 못 먹는다. 왜? 좀 이따 나오겠지만 결론은 왜 못 먹겠어요? 이게 비싸서. 경제대국 일본이 참치하고 대게를 비싸서 못 먹어요. 싫어합니다. 사갈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다 가냐? 참치 경매 붙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다 와서 전 세계 바이어들이 경매를 붙이는데 참치 대게를 잘 먹는 나라들이 대게는 다 잘 먹지만 아시아잖아요. 아시아. 근데 아시아에서 경매를 붙이는데 일본이 안 돼요. 가격 경쟁력이 안 돼요. 일본이 엔화가 가장 비싸고 경제대국인데 중국하고 붙거나 심지어 동남아시아하고 붙어도 가격 경쟁력이 쉽지 않아요. 옛날엔 아니죠. 옛날엔 비교가 안 됐지. 옛날에는 일본이 가서 값을 부리면 환율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달러 기준으로 참치나 대게를 일본이 다 가져갔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남해에 나온 거, 서해에 나온 거 좋은 거는 일본으로 무조건 보냈잖아요. 비싸니까. 일본으로 왜 보내요? 일본이 이뻐서 보낸 게 아니라 일본이 비싸게 사주니까 보냈는데 이제는 일본이 비싸서 못 사요. 그 경쟁에서 밀리는 겁니다. 아니 경제대국 일본이 왜? GDP가 내려가서 그런가? 자, 그 얘기를 한 10분 정도에 걸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국의 평균 임금이 일본을 역전했다. 믿기십니까?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일본을 역전했어요. 아니 일본이면 우리보다 거의 임금이 몇 배가 엄청나게 높은 나라로 유명했는데 그 왜? 너무 당연하겠지만 유명하죠. 일본의 저물가는 엄청나게 유명한데 디플레이션이잖아요. 여기는 심지어 저물가가 0. 몇 퍼센트, 뭐 1%가 아니에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여기 저물가는. 그러니까 보면 이 빨간 선이 0선입니다. 이 아래는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최근에 2000년대 보면 마이너스가 엄청 많죠. 마이너스 했다 플러스 했다 마이너스 했다 플러스 했다 마이너스 플러스 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엔 늘지도 못하고 줄지도 못하고 늘지도 못하고 줄지도 못하고 지금 보면 1992년부터 그랬죠. 최근까지 거의 30년간 물가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참치나 대게를 사기 위해서 지금 지르는 가격은 30년 전 가격을 지르는 거예요. 30년 전엔 짱이었지. 그 가격이면 우와 씨 일본에 다 갖다 줘야지. 지금은 30년 전 가격을 지르니까 안 되죠. 야 이게 진짜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냐고 생각하실 텐데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신문기사를 또 하나 제가 가져왔는데 포춘 코리아에 나온 건데 일본은 월급이 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연히 물가가 안 오르는데 언제 동안? 30년 동안. A씨의 딸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급이 8,920원. 우리나라 비슷하죠? 우리나라보다 낮을 수도 있겠는데. 보면은 아빠가 그런데 내가 30년 전에 했던 거랑 똑같네? 30년간 임금이 안 올랐어요. 임금이 안 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 가격이 안 변했어요. 실제입니다. 차트를 보여드릴까요? 일본의 임금 상승률 최근 20년간 0.4%예요. 0.4%. 0.4%면 안 오른 거지. 왜냐면은 플러스 때도 있지만 마이너스 때가 있잖아요. 최근 30년을 쳐도 4.4%인데 이것도 잘 쳐준 거예요. 왜냐하면 좀 이따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본의 임금은. 그래서 여기 대비하면 4% 오른 거예요. 30년을 잡으면. 한 3, 4년 잡으면 빠졌어요. 여기를 잡으면. 그동안 그 20년간 일본이 0.4% 오를 동안 한국은 임금이 얼마가 올랐어요? 45% 올랐어요. 미국은 25%, 독일은 18%, 중국은 더 올랐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대게 참치할 때 일본이 압도적으로 비쌌는데 이젠 안 돼요. 30년째 제자리 일본 평균급여 매일경제 한중일 토바보기라는 데서 갖고 왔는데 옛날엔 오히려 여기였어요. 97년도에 더 높았죠. 그때 비해서 떨어졌어요. 아빠에 비해서 월급을 못 받아. 아빠 젊었을 때. 여러분들 아빠 젊었을 때 아빠 30이실 때 20살일 때 30년 전에 또 우리 30년 전에 얼마입니까? 한 1,500 정도 했을걸요? 잘 받는 분이? 1,100 막 이랬어요. 시입사원 1990년대 1,100만 원, 1,200만 원 그랬어요. 근데 아직도 여러분들의 월급이 지금도 1,100이라고 생각해봐. 이거 끔찍하잖아요. 1,100, 1,500이라고 생각하면 일본은 그래요. 쌍쌍바 100원? 우리 쭈쭈바 50원. 50원이 뭐야? 30원인가? 그랬던 시절. 그래서 어떻게 됐냐? 2015년에 한국이 평균 임금에서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뒤에 있는 요 빨간 게 일본이에요. 빨간 선.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걷죠. 왜냐? 안 올랐어. 옛날에 한참 차이 났지. 이 한참 엄청나게 차이가 났는데 녹색은 한국입니다. 일본은 안 올랐어. 근데 재밌는 건 여기서 오늘의 주제가 쭉 보이는데 일본이 못했다가 아니에요. 재밌는 건 어디가 미쳤어요? 어디가? 야, 얘는 뭐야? 세계 랭킹 넘버1 국가가 미국입니다. 미국. 보면은 넘버1 국가가 더 많이 달렸어요. 옛날에는 뭐 미리 제가 땡겨서 얘기 드리자면 옛날에는 못 사는 나라가 빨리 오르고 잘 사는 나라는 천천히 올라서 이 간격이 줄어들 거라 생각했어요. 옛날 경제학 이론은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면 만난다.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 어떻습니까? 아래가 이렇게 올라가면 위에 있는 애는 이렇게 해서 안 돼요. 근데 웃긴 건 이렇게 갈 수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일본인 이걸 못한 거죠. 일본은 이렇게 갔어. 근데 역전당한 거. 그 어떤 일이 있었냐? 물론 1인당 명목 GDP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압도적으로 커요. 압도적으로 알지 한 10% 정도 커요. 한 4만 달러 되고 우리도 3만 5천에 4만 달러 사이긴 한데 그때그때 다릅니다. 거의 만나야지만 약간 큰데 물가를 기준한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는 이미 2017년에 넘었다 그래요. 구매력, 살 수 있는 능력
일본 신문기사는 이런 게 많이 나온대요. 보면 1인당 GDP를 한국에 추월당해서 참담하다. 실제로 많이 나온다고 느끼는 게 이 기사뿐만 아니라 이런 매체를 보면은 이걸 일본 애들이 사설이나 어디 올리는 글로 이런 글을 많이 써요. 야, 이 일본이 옛날에 그 영광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동남아시아, 중국, 한국에 이런 구매력이 추월당하고 있다. 이게 참담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다 그러는데 물론 명목 GDP는 엄청 큽니다. 국가 명목 GDP는. 일본이 세계 3위예요. 무시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죠. 보면은 미국이 22675, 중국이 16642, 일본이 5378이에요. 우리나라가 1806이니까 우리나라에 거의 3배에 가까워요. 2.8배 되죠. 왜? 인구가 1.3억이거든요. 중국은 14억, 일본은 1.3억. 자, 그래서 아마 이쯤에서 또 다른 결론을 아마 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럼 일본을 따라가려면 물론 1인당 GDP도 중요하지만 인구가 자, 우리는 0.6을 향해 가고 있죠. 출산율이. 야, 이게 실합니까? 0.6? 너무한 거 아니야? 7년 전에 1.2였는데 지금 0.6이죠. 야, 우리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일본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일본이 옛날에는 인구 대국이고 기술 선진국이고 부자 국민이었는데 지금은 인구 대국은 맞죠. 근데 선진국도 맞는데 문제는 기술 선진국에서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것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문제는 국민이 가난해졌어요. 저렇게 물가 안 오르고 임금 안 오르고 하다 보니까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일본을 가난한 나라라 그래요. 그 잘 사는 그 위대했던 경제를 이뤄왔던 일본이 가난해졌어요. 야, 가난해졌다는 말이 참 이상한데 표현이. GDP 세계 랭킹 3위인데 명목 GDP가 국민이 가난해졌어요. 먹고 싶은 걸 못 사요. 실제입니다. 1990년에 일본의 빅맥 가격이 370엔입니다. 빅맥 지수라 그러죠 우리가. 2021년에 일본의 빅맥 가격이 390엔이에요. 일본에서 빅맥을 사먹는 가격이나 중국에서 빅맥을 사먹는 가격이나 거의 똑같아요. 조금 10% 차이 나나? 우리나라 빅맥이 더 비싸요. 우리나라보다 빅맥이 싼 나라가 일본입니다. 햄버거 싸요. 야, 우리나라 햄버거 비싸고 그냥 우리나라 뭐 먹으려면 5,000원 있어야 되는데 야, 뭐 콜라도 먹어야 되니까 감튀도 먹어야 되고 5,000원 있어야 되는데 일본 싸요. 빅맥이 한국보다 싼 나라예요. 중국하고 이제 떠야 되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이 신문입니다. 참치대게 못 먹는다. 왜? 도쿄 직장인 평균 점심 가격이 6,700원이랍니다. 못 먹겠네. 6,700원을 어디다 붙여? 야, 6,700원이면 야, 저거 한 10년 전 가격인데 우리나라? 6,700원으로 먹을 수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조금 비싼데 가면은 한 8,000원 하는 것 같은데? 도심은? 저기 여의도 강남 가면 10,000원이에요. 점심이. 여의도는 11,000원, 12,000원이래. 6,700원이면 싸죠. 이제는. 옛날에는 비쌌지. 물론 우리나라도 옛날에 5,000, 6,000 그랬는데 그 시기를 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6,700원이라 그러면 좀 싸다 이렇게 느끼는데 여기는 싸다가 아니라 도쿄입니다. 일본에서 물가가 제일 비싼 데서 먹어도 6,700원. 물론 도쿄에서도 또 뭐 비싼 거리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뉴욕의 평균 점심이 17,000원. 상하이는 뭐냐? 야, 상하이는 뭐 이제 좀 잘 사는 애들이 많이 있는 거죠. 11,000원. 야, 돈 잘 쓰네. 구매력이 중국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1인당 평균 GDP를 보면은 10,000불밖에 안 돼서 낮은 것 같지만 여기는 부자가 많기 때문에 평균 구매력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가장 좋은 참치, 가장 좋은 대게 어디로 간다? 중국과 심지어 동남아로 간다. 안 된대요. 수산업체들이 참치 경매에서 패배하고 있어요. 값을 못 써요. 그 값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라에서 그 값에 안 팔리는데 내가 그 참치로 10,000원에 파는데 20,000원에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00원에 남기려고 뭐 좀 싸게 사야 되니까 8,000원, 7,000원 부리면 안 되는 거죠. 중국 애들이 와서 한국 애들이 이렇게 사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더 이상 좋은 참치나 좋은 대게를 못 먹고 이 신문 기사가 좀 더 보여드리면 대게 값은 10년 새 2.5배가 올라서 대다수 일본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됐다. 그래서 한국에 오나? 요즘에 그 러시아 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오는 것 같습니다. 애플의 최신형 아이폰 가격이 일본인 평균 월급의 45%다. 한 100만원, 150만원 하죠. 거의 50%를 내야 아이폰 살 수 있는. 2009년에는 일본인의 월급의 20%만 내면 살 수 있었대요. 2배가 된 거예요. 느낌이. 그러니까 옛날에 거의 10년, 12년 전보다 아이폰 가격이 일본인들은 느끼기에 2배가 된 거예요. 상대적으로. 결국 저런 걸 다 합쳐보면 일본이 가난해졌다기보단 일본 국민이 상대적으로 가난해졌다라고 느끼는 거죠. 이제 와서. 야, 아빠는 대게 먹고 아빠는 참치 먹었는데 우리 집 반찬 나온 거 보니까 옛날엔 좋은 성게다 글로 갔는데 요즘에 어디서 뭐 쭉정이 같은 것만 올라오고 하니까 이게 왜 이런 건가. 아, 우리가 상대적으로 뒤로 갔구나. 이제 20년 뒤에 30년 뒤에 느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안 이랬다. 이거 뒤로 간 거예요. 뒤로 가서 나라는 아직도 부유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게 이렇게 느꼈고. 그럼 이거 왜 이러냐. 일본 그리면 세계 최고의 기술력,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졌던 제조업의 화신 같던 나라죠. 그런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기술력이 일본의 기술력이 떨어지고 있다. 아니, 일본의 기술력이 왜 떨어지냐. 사실은 알고 보면은 여기 뭐 기초과학이 엄청나죠. 노벨상도 뭐 거의 20명 넘게 받고. 일본이 기술력이 아직도 최고다. 이렇게 부품 소재도 그렇고 사실은 기술력이 최고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부품도 그렇고 소재도 그렇고 기술력이라는 게 어떤 기술력이에요? 제조업 기술. 뭐 표현 쓰면 그렇지만 굴뚝.
필요하죠. 제조업 기술력. 그 소재 필요하죠. 이런 장비도 필요하죠. 다 최첨단 기술이고 다 따라가기 힘들고 하는데 문제는 요즘에 밸류에이션을 주면은 제조업 기술력에 밸류에이션을 잘 안 주죠. 그 다음 넥스트 기술을 원하잖아요. 디지털 기술. 요즘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무슨 뭐 메타버스라는 둥 뭐 요즘에 1위에서 10위까지에 있는 기업들이 전부 IT 기업이에요. IT 기술, 디지털 기술. 거기서 어떤 기술과 어떤 혁신을 갖고 왔냐를 보는데 그런 기업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2000년대 인터넷 혁명이 오고 인터넷 혁명이 온 다음에 메타버스 이런 건 오지도 않았지만 디지털 전환을 오는데 거기서 소외됐어요. 제조업 기술을 손에 쥐고 있다가 디지털 기술이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디지털 혁명에서 완전히 소외돼 버렸고 제조업 기술이 물론 뛰어나죠. 근데 디지털 기술에서 소외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생산성이 내려가요. 그 애플의 하청업체잖아. 테슬라가 자동차 만들면 하청에서 하청 줘야 되는 거고 하청업체가 이 멀티플을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을 수가 없죠. 불행히도 일본 제조업이 아직도 기술력이 최고고 기초과학이 정말 뛰어난 그게 있고 분명히 치고 올라갈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저런 흐름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지금 일본 2000년에 세계 1위였어요. 일본 제조업의 생산력이 지금 16위입니다. 기술력은 아직도 최고죠. 독일과 일본 제품 아직도 기술력은 최고인데 그 언제까지 그거 잡고 있으면 그 다음 넥스트를 봐야 되는 넥스트가 없다는 거죠. 2000년 이후로 중소기업, 일본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2003년 이후로 그대로다. 변화가 없다. 생산의 기술력의 나라 일본이 생산성이 내려간다. 이것도 믿기지 않는 말인데 세계 최고의 기술력,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을 가진 일본의 생산성이 바닥을 치고 있다. 그래서 일본 경제의 진짜 문제는 인구 감소가 아니라 이거는 한국의 문제죠. 뭐 일본이 뭐 인구가 감소돼서 그거는 그 나라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 저건 인구 감소가 아니라 1인당 생산성이 낮은 거다. 한마디로 그냥 기술이 내려간 거예요. 압도적인 기술력을 아직도 세상은 오른쪽으로 하고 있는데 왼쪽을 잡고 있으니까 오른쪽에서 뭐 전혀 먹히지 않는 거고 위는 우리고요. 이거 우리고. 우리는 기술력이 문제가 아니라 인구 감소에서 가고 있죠. 0.6의 나라입니다. 믿기지 않는 나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제 해내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 수출이 증가는 했어요. 근데 일본이 수출 대국이다. 요즘엔 이거에 대해서도 회의론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한민국 수출이 이렇게 증가할 동안에 일본 수출은 뭐 여기서 여기니까 증가하긴 했어도 여기서부터는 옆으로 갔죠. 2002년 값에서 얼마 느리지 못했어요.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꼭 이런 건 아니에요. 유럽도 느리긴 하지만 이렇게 올랐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하고 중국도 이렇게 하고 일본만 그래요. 일본만. 마치 전 세계가 저출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내려가는 게 이상하지 않다. 세계는 이렇게 내려갔고 대한민국은 이렇게 갔죠. 야 뭔가 이상한 겁니다. 야 이거 뭔가 이상한 거지. 야 물론 내려오긴 내려왔지만 야 누구는 그래도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면 이게 뭐 같이 내려갑니다. 각도가 다르잖아요. 일본도 똑같이 각도가 혼자 이상해졌고 그 이유를 조금 찾아보면 정보통신 기술 투자액 선진국 중에 최하위권. 이 빨간색이 일본이에요. 일본에서 낸 줄에 일본에서 ICT 기술, 정보통신 기술에 뭐 투자가 뭐예요 이게? 당연히 신기하죠. 왜 이랬는지가 신기해. 왜 이랬는지가 이게 증가하다가 2000년입니다. 2000년부터 오히려 옆으로 가요. 정보통신기기 생산 2000년이 최고점이야 얘는. 그 내려가요. 그 수입을 해. 밀리는 거죠. 이건 너무 많이 보여드린 거. 1988년에 일본 제조업이 세계를 휩쓸고 일본 금융이 세계를 휩쓸 때 세계 22 기업 중 일본 기업이 16곳. 지금은 0곳이. 일본 랭킹 1위 도요타 시가총액 350조 자랑하죠. 아직도 일본의 자랑입니다. 도요타가 지금 전기차가 있어요? 하이브리드 한다 그러죠. 신기해요. 왜 하이브리드를 한다 그러냐? 전기차를 해야지. 전 세계가 다 전기차로 가는데 여기는 하이브리드 한대. 그 왜 물어보면은 아직 전기차가 기술력이 안 되고 뭐 하이브리드도 충분히 팔리고 이건 니네 나라고. 그 니네 나라에서나 팔리는 걸 왜 자꾸 글로벌로 얘기를 해야지. 물론 내연기관 잘 만들죠.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기술력을 가진 도요타인데 아니 남들 다 전기차로 어떻게 바꿔야 되냐. 지금 서플라이 체인 어떻게 다 부셔야 되냐. 옛날에 그 내연기관 짓던 공장 어떻게 없애야 되냐. 야 걔네 일자리 어떡하지 뭐 이런 거 걱정하고 있는데 얘네 아직도 그걸 활용해서 뭘 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신기해요. 보면은 왜 그런 판단을 할까? 물론 도요타도 이제 내년부터 전기차를 만들겠다는데 도요타라면 세계 1위 자동차 업체인데 무슨 내년부터 전기차를 만들어? 야 씨 지금 테슬라가 몇 대를 만들고 있는데 뭐 내년에 뭐 전기차를 보이겠으면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우리 하이브리드에서 세계 1등입니다. 하이브리드 세계 1등이면 뭐해? 그거 아무도 안 하는데 아니 이 팩스의 나라에 조금 이따 보시라 팩스에서 세계 1등이에요. 팩스에서 어쩌라고? 팩시밀리 세계 1등이면 뭐 어쩌라고? 뭐 그런 거죠. 아직은 물론 시가총액 350조가 하고 앞으로 전기차에서 굉장한 성공을 거둬서 테슬라 빤 때리는 회사가 되겠지만 이런 게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손정희 아저씨가 글로벌로 투자를 하면서 일본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일본 기업엔 투자를 안 합니까? 비전펀드 일본 기업에도 투자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자기는 AI에 투자한다 맨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 얘기한 거예요. 일본은 AI 후진국이에요. 부끄러워서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일본의 현 상황이 너무 슬프고 우려된다. 투자하고 싶어도 할 회사가 없다. 이거 얘기했어요. 이게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일본의 디지털은 정체돼 있다. 관심도 없고 사람들이 뭘 하려는 애도 없고 투자할 곳이 없다.
2020년 일본에서 일본 신문이 일본 성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일본의 기술력은 강하다고 생각하는가? 2018년에 75%, 옛날에는 장난 아니었어요. 한 8, 90% 됐겠죠. 75%, 2019년 71%, 2020년에 급격하게 내려갑니다. 왜? 코로나가 왔거든. 코로나가 온 다음에 느끼는 거죠. 실제로 디지털 변화가 우리 코로나 이후에 몸으로 엄청나게 느꼈잖아요. 그 전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변화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오니까 갑자기 크게 느끼고 아, 이 기술력이 강하지 않구나. 우린 제조업 그쪽만 생각하고 있었구나. 2020년에 훅 떨어집니다. 기술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경제력은 어떤가? 일본의 경제력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이제는 약하다가 더 많대요. 일본 성인 중에서. 일본처럼 경제력이 센 나라가 어디 있어요, 사실. GDP 랭킹 세계 3인데 나라 전체를 쳤을 때. 근데 경제력이 이제 약하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그러고 경제력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죠. 강하다가 내려오고 약하다가 올라가고 역전이 됐어요. 2020년에 드디어 크로스가 났습니다. 코로나가 오고 디지털 변화가 눈앞에 딱 떨어지니까 역전이 됐어요. 대식의 친문 기사 중에 또 재밌는 게 있는데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 어느 날 일본인이 있었는데 외국인 친구가 그랬대요. 야, 나 휴대폰이라는 게 생겼다. 야, 멋있지 않냐? 야, 이게 앞으로 들고 다니며 전화를 할 수 있어. 그때 일본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일본은 어디에다 공중전화가 있으니 휴대폰이 필요 없다. 니네 나라 공중전화가 없으니 휴대폰 있는 거 아니냐. 왜 그런 걸 자랑하지? 우리나라 공중전화 세계 1위야. 길에 가면 다 있어. 그거 뭐 하려고 손에 들고 다녀. 너희들은 없으니까 휴대폰을 쓰는 거야. 실제 이랬답니다. 여기서 번역해 오신 거겠죠. 글쓴이가 그랬다. 그리고 자기는 일본인입니다. 글쓴이. 몇 년 전까지 모바일 결제가 없어도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모바일 결제 왜 써야지? 신용카드 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럴듯하긴 한데 왜 굳이 모바일 결제를 해야 되냐? 신용카드로 하면 되지. 그렇긴 하죠. 생각해보니 또 그러네. 저도 이 함정에 많이 빠졌어요. 제가 이 함정에 결정적으로 빠진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카카오톡이었어요. 저 카카오톡이 처음 우리나라에 등장했을 때 당연히 봤죠. 당연히 어린이였으니까.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왜 필요하지? 문자 메시지 다 되잖아. 저 카카오톡이 문자 메시지랑 다른 게 뭐야? 문자 메시지 그룹 문자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문자 메시지랑 다를 게 없는데 저건 뭐냐? 쟤네 바보냐?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 진짜 바보지. 저게 뭐 하는 짓이지 저게? 뭐 특별한 기능이 있냐? 혹시 카카오톡 대화하고 뭐 그러는데 특별한 기능이 없대. 그냥 대화하는 거래. 그럼 문자 메시지잖아. 문자 메시지를 예쁘게 만든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었죠.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아니었습니다. 자, 이따위 생각을 하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로. 근데 저는 저 혼자 어리석었는데 일본에서는 공중전화가 있는데 휴대폰이 왜 필요하냐? 아니 신용카드 쓰면 되지 모바일 결제 왜 필요하냐? 이런 식의 그 마인드라 그래야 되나? 생각? 아날로그 대국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유명해요. 일본의 아날로그 대국 이 일화는 너무 많아요. 머니투데이 변희 기자님이 쓴 거 갖고 왔는데 이게 실제로 영상도 봤는데 얼마 전에 일본에서 최근입니다. 지진 해일 이런 거를 막 나서 이 감시 과장이 나와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모니터에 브리핑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모니터하고 PT 지나가고 브리핑을 할 텐데 모니터 이 화면에 뭐가 떴냐 하면 A4 용지 그 화면이 떴대요. 그 다음에 다음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A4 용지 넘기고 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전국민 대상으로 옆에서 A 하면서 A4 용지 넘기면서 이렇게 이걸 실제로 이렇게 브리핑을 한 게 있어서 이걸 보면서 많은 일본인들이 야, 그래도 아무리 우리나라지만 아무리 아날로그 대국이지만 야 그것이 PT로 못 만드나 아니면 PT 아니더라도 뭐 찍어서 이렇게 넘기면 되지. 그걸 2020년에 2002년이 아니고 2010년이 아니고 2020 스가 얼마 전에 지금 바뀌었지만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이런 말 했답니다. 우리는 혁신을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로 가겠습니다 하고 뭐를 혁신하겠습니까? 하여튼 혁신으로 내세운 게 도장을 없애겠다라는 걸 내세워. 정권의 1호 적폐 청산이다. 2020년입니다. 2002년이 아니라. 물론 우리나라도 도장이 있죠. 도장이 있는데 여기 도장은 우리나라 도장하고 차원이 달라요. 속도전으로 몰아치겠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기업에서 여러분 결제하잖아요. 옛날 우리 아버지 때 결제 어떻게 했어요? 결제판 들고 지금도 그러긴 하지만 지금도 중요한 건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 이메일 같은 걸로 보내잖아요. 내용은. 다 보고 나중에 형식적으로 하던지 아니면 이메일로 끝나잖아요. 요즘 이 하면은 대리님 도장, 과장님 도장, 팀장님 도장, 본부장님 도장 다 받아야 되는 거. 옛날에 그 옛날 드라마 보면 도장 막 찍던 게 이게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속도전으로 도장을 뭐 없애겠다. 2020년에 웃긴 건 이 변희 기자님 그래서 또 갖고 온 건데 일본식 해결 방법이 또 있답니다. 저런 문제가 퍼졌을 때 도장의 문화가 비효율적이다. 사람이 그거 도장 찍으러 가는 거 너무 오래 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으니까 도장 문제를 해결하자. 그랬더니 알겠다. 어떻게 해결했냐? 도장을 정확하게 찍어주는 도장 로봇. 이거 뭐야 그게. 농담이 아닙니다. 농담. 2년 전에 도장 로봇 그러니까 사람을 찾아다니고 하는 게 복잡하니까 도장 로봇에 도장을 끼워 놓으면 없어도 찍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삐빅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농담이. 왜냐하면 있어요. 최첨단 제조업 기술을 활용한 최첨단 일본의 기술을 활용한 그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도장 로봇. 티릭 아무도 못 만들 정확한 정교하고 멋있잖아. 이렇게 막 돌아가고 막 이런 로봇 구조가 들어간 도장 로봇. 야 이게 그냥 이메일로 해. 이메일로 하면 되는데 그걸 또 디지털로 안 하고 저거를 도장 로봇을 해갖고
그러니까 이게 이걸로 해결하는 거지. 기술로 해결했는데 그 기술이 아닌데 그 기술이 아닌데 그 기술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해결하는 식이 있으니까 또 유명하죠. 일본은 무슨 나라입니까? 팩스의 나라. 일본의 팩스 보유율 내려가긴 좀 내려갔죠. 나이 든 분들이 좀 줄어들면서 진짜 안 내려가. 일본의 팩스 보급률이 50%가 넘습니다. 대단한데? 야, 대단하다, 진짜. 집에 팩스가 다 있는 거죠? 집에 팩스 있는 분 계십니까? 회사에는 한 대 정도 있겠다, 아직은. 팩시밀리 오랜만에 들어보다, 팩시밀리. 팩스 보급률이 50%가 넘는다. 야, 대단한 나라, 대단한 나라. 근데 이걸 왜 갑자기 일본이 그렇게 최근에 2020년에 갑자기 빵빵빵빵 터지면서 이게 왜냐 우리나라 이런 기사들이 많이 떠요. 왜? 일본에서 먼저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거든. 일본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갑자기 이런 기사들이 폭발하니까 그걸 우리나라가 보고 있다가 야 그래? 우리나라가 일본을 보는 것보다 일본인들은 자기를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기사들을 많이 퍼오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일본에서 재택근무를 하려니까 전 세계가 재택근무를 합니다. 우리도 재택근무를 해야 됩니다. 재택근무 하려고 그러는데 재택근무가 잘 안 된대요. 일본에서. 재택근무가 왜 안 되겠어요? 왜? 뭘 왜야? 생각해봐. 지금까지 다 얘기했어요. 재택근무를 하는데 서류가 통과해야 되잖아. 재택근무를 하다 갑자기 서류 결제 맡아야지. 그럼 어떻게 돼요? 서류 들고 도장 받으러 회사 와야지. 진짜예요. 도장 로봇이 찍건 사람이 찍건 도장 받으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팩스? 받아야 되는 게 팩스잖아요. 누가? 팩스는 사용 안 해보신 분은 모르겠지만 일로 나와요. 종이가 삐리리릭 하면 종이가 나오잖아. 그럼 종이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 이 팩스 회사에 있잖아. 농담이 아닙니다. 이게 팩스 받고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재택근무를 하니까 회사가 마비가 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갑자기 몸에 팍 느끼는 거죠. 옛날에 팩스 받고 서류 도장 찍는 게 불편하지 않고 에이 뭐 우리 다 충분히 한데 뭐 우리의 표준이야. 뭐 글로벌로 뭐 문제가 쟤네가 안 세워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재택근무를 하는데 막히는 거죠. 여기서. 야 우린 왜 안 되지? 이거랑 하는구나. 재택근무 중에 도장 찍기 위해서 회사로 가면서 많은 걸 느끼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자존감이 떨어지고 경제력이 약하구나, 기술력이 약하구나 걸 느끼는 게 재택근무를 하고 자기들도 보기 얼마나 그렇겠어요. 과장님 혹시 회사에 계십니까? 재택근무 중에 저 2시에 도장 받으러 가겠습니다. 같이 와서 도장 찍고 팩스 뭐 왔나 확인하고. 아하. 특히 일본이 이제 공무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공무원의 사회니까 국회의원들은 문서를 보낼 때 팩스로 보내달라고 한다. 86%. 이메일로 보냈더니 똑같은 자료를 팩스로 다시 보내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거 문서 보내면 팩스로 보내야지 왜 자꾸 이메일 같은 쓸데없는 걸로 보내자는 거죠. 그래서 2021년 6월에 이번에 총리가 못 대신 총리 후보였던 오노다로 행정개혁장관, 이름도 행정개혁장관입니다. 2021년 6월에 새로운 행정개혁을 선언했어요. 그게 뭐냐? 팩스 퇴출이에요. 2021년에 일본에서 그 경제대국 일본이 탈도장, 탈팩스를 외치고 있다. 타성에 젖어 팩스를 사용하지 말고 이메일로 바꿔달라.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공무원들이 항의가 왔답니다. 왜? 그냥 팩스하지 왜 자꾸 이메일로 바꾸라 그러냐. 귀찮게. 하던 대로 하자. 그래서 실제로 고노다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꼭 팩스를 사용할 이유가 뭐냐. 나를 설득해라. 이메일로 바꿔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설득해라 그랬더니 공무원들이 반대로 팩스를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로 나를 설득해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팩스 퇴출 선언한 일본 정부에 반대가 쏟아지고 있다. 이메일 그거 왜 안 되냐 할 때 사이버 공격에 의한 정보 유출에 염려가 있다. 야야야 팩스는 없고 그쵸 팩스는 사이버 공격은 안 하죠. 오프라인 공격을 하죠. 와서 집어가지 않는 한 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독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약간 그게 있어요. 지방기관에는 일본 얘기입니다. 지방기관에는 통신 환경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 이메일 받을 통신 환경이 안 돼 있는 게 이게 야 이메일 받을 통신 환경이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니들이 아프리카 있는 나라도 아니고 야 그거 동남아시아에 가도 될 것 같은데 무슨 어려운 것도 아니고 채굴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메일 받으라는데 통신 환경을 따져. 사이버 공격 실제로 일본 관료가 우리나라에 와서 질문한 게 있어요. 야 니들 그렇게 요즘에 우리나라 뭐 운전면허증 아니면 주민등록증 이런 거 디지털 발급하잖아요. 내년부터는 실제로 디지털로 다 하겠다 이런 거 발표하니까 사이버 공격이 두렵지 않습니까? 실제로 일본 정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관료가 와서. 정보 유출의 우려가 두렵지 않습니까? 그럼 그 두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안을 잘해서 유출 안 되게 하고 해야지. 두려우니까 안 해. 사실 그게 말이 돼? 밥 태워 먹을까봐 밥 못한다는 소리잖아. 그럼 유출 안 되게 그 보안을 어떻게 하면 보안 사업을 키워야 되나? 보안으로 어떤 혁신을 해야 되나? 어떤 아이디어가 있나? 이걸 생각해야 되니까 유출 우려가 있으니까 그걸 안 한다는 거잖아. 야, 손빌까봐 회 못 뜨겠네. 손빌까봐. 스시는 어떻게 먹어? 스시는. 그것이야. 노로바이러스 걸릴까봐 뭐 회 못 먹겠네. 뭐 하여튼 그런 소리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됐냐? 일본의 디지털 기술력이 이게 얼마 전에 발표한 거예요. IMD라고. 세계 27입니다. 일본이 세계 3위 경제대국이. 디지털 기술력이 바다예요. 우리나라는 8입니다. 우리나라 뭐 경제력이 한 10위 하니까 대충 경제력 수준에 있는 거죠. 자기 경제력보다 높은 나라 있고 낮은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충 그 언저리에 있는데 일본은 현격하게 낮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술력이라 표현하면 뭐하지만 하여튼 디지털 기술력이 저하되고 국가 경쟁력이 내려가죠. 세계적인 기업이 없죠. 기업 생산력이 내려가요. 우리 제조업 기술력은 좋은데 왜 자꾸 우리 물건 가격이 내려가지? 그거 만들고 있으니까. 그것이. 팩스 누가 비싸게 사주겠어요. 팩시밀리 수익성이 내려가요. 수익성이 내려가면 직원 급여 상승이 안 돼요.
글로벌로 경쟁하려니까 안 되죠. 글로벌로에서 팩스를 안 쓰는데 내수에 신경 써요. 내수에서 팔리는 걸 만들어요. 수익성이 멀티플이 밸류에이션이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가니까 지금 급여 상승이 안 되죠. 20년 30년간 반복하다 보니까 성장이 없어요. 사회가 20년 전에 머물러 있어요. 30년 전에 머물러 있게 되니까 지금까지 괜찮았지. 벌어는 게 워낙 많았어요. 차이가 컸기 때문에 뭐 조금 따라오는 거 정도야 원래 뭐 그러려니 했는데 코로나 빵 터지고 진짜 디지털 시대가 빵 오니까 이제 느끼는 거죠. 야 20년간 누워있다 보니까 잠깐만 야 이제 안 따뜻한데? 지금까지 따뜻한 아랫목이었는데 따뜻하지 않고 또 이게 놀라웠던 게 옛날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본이 관광대국입니다. 대단하죠. 일본의 외국인 관광객 수가 막 3천만 명 그래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는 1,000만 명도 안 돼요. 엄청나게 늘어나고 일본이 볼 것도 많고 깨끗하고 나라의 민도가 높고 음식도 맛있고 이래서 일본의 관광 대국이 부럽다 했는데 요즘에는 일본의 관광을 왜 갑니까? 물론 음식 맛있고 깨끗하고 볼 거 많고 이게 있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싸니까 간다. 가격이 싸서 관광 특수를 누린다. 야 이거는 옛날에 비하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동남아잖아. 그런 식의 관광 대국은 옛날에 동남아죠. 관광 특수 늘려. 가격이 싸서가. 일본이 언제 가격이 싸서 가격이 비싸더라도 거기 있는 문화를 보거나 거기 있는 음식을 보러 하여튼 뭐 그걸 보러 가야 되는데 이제는 가격이 싸서 간대. 실제입니다. 중국인도 그렇게 느낀대요. 왜? 싸니까. 빅맥도 싼데. 주요 도시 디즈니랜드 입장권 가격입니다. 홍콩 디즈니보다 도쿄 디즈니가 싸요. 상하이 디즈니보다 도쿄 디즈니가 싸요.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가야겠습니까? 중국인들 입장에선 여행도 할 겸 비행기 타고 도쿄 디즈니 가겠습니까? 입장권이 싸고 가서 먹는 것도 뭐 싸고 우리나라 동남아 가는 거고 똑같잖아. 그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광대국이라는 게 옛날에는 정말 앞선 뭐 이런 게 있어서 좋았는데 요즘에는 반대로 된 거죠. 요즘에는 세계로 관광을 가던 그 돈 많던 관광의 화신이었던 일본이 관광대국이 됐어요. 근데 비슷한 뜻인데 다른 의미로 관광대국이 됐어요. 이게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물론 일본도 알고 있죠. 일본이 2021년에 일본의 디지털청을 발족했어요. 2021년입니다. 2021년 늦었다. 안 되겠다. 600명 규모의 디지털 전담 조직을 하고 안 되겠으니까 경기도 살려야 되고 사상 최대의 돈을 풀겠다. 엊그제 나온 거예요. 18세 이하의 전국민 103만 원. 정부가 뿌리는 돈만 577조 원. 재정정책 뿌리는 겁니다. 민간까지 합치면 816조 원짜리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정책, 경제정책을 피겠다. 78조 9천억 엔. 800조를 뿌리겠다는 정책을 들고 나왔는데 이게 딱 봐도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뭐 뻔하죠. 미국이 양쪽 하나 하면 양쪽 하나 하고 더 크게 하고 미국이 지금 뭐 1,000조짜리 2,000조짜리 통과하고 있잖아요. 재정정책. 여기 하니까 그것 따라서 재정정책하고 그래 뭐 비슷한 뭐 경제 규모라고 생각하니까 아이디어를 따라하는 건 알겠는데 일단 그저 디지털 쪽에서 경쟁력이 좀 살려야 일본 입장에서는 되지 않을까. 옛날에 미국의 로머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1980년대. 이분이 얼마 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2018년에 받았습니다. 이분이 내생적 성장 이론이라는 걸 제시했다 그러는데 뭐 이름 어려우니까 아실 필요 없고 이분이 얘기한 게 이거예요. 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냐? 옛날에는 기술 진보를 외생 변수로 봤어요. 그러니까 안에 내생으로는 다 비슷하게 성장을 하니까 자본과 노동이 있으면 비슷하게 성장을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경제학에서는 알고 보니까 기술 수준이라는 게 외부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회 내부에서 내생적으로 자본과 노동의 투입으로 결정이 된다. 한마디로 기술 개발에 필요한 또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사회가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이론을 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데 1980년대 됐으니까. 더 많은 수익과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더 많은 기술을 해야 기술 진보가 내재적으로 갖고 가고 사회가 꾸준하게 발전을 한다. 이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2018년입니다. 한마디로 기술이 발전한다면 장기적으로 경제의 지속성장이 가능하다. 조건이 뭐였다? 기술이 발전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중진국들이 2000년 이전에는 선진국과의 격차가 줄어들 거다. 왜냐하면 선진국들은 성장을 요거밖에 안 하는데 중진국은 빠르게 하니까 이거 어느 순간에 가면 한 곳에서 이렇게 다 만나서 모두 행복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아니죠. 이건 이미 물론 뭐 중진국 함정이라는 걸로 이미 우리는 많이 들었긴 했는데 저거보다 더 세죠. 이제는 따라오지 못해요. 오히려 차이가 벌어지죠. 쫙 벌어집니다. 여기가 미국이에요. 여기가 GDP 큰 건데 여기 아래들은 개발도상국, 여기 선진국들이고 미국이 좀 미쳐서 그렇긴 한데 왜? 기술혁명을 따라오지 못한다. 중진국 선까지는 어떻게 가는데 기술이 안 된다. 우리 디지털 세계에선 특히 그렇죠. 왜? 넘버원이 다 가져가죠. 뭐 위너 테이크스 히로 이런 표현 쓰잖아요. 디지털 세계는 특히 넘버원이 다 가져가요. 미국이 후루룩 짭짭을 다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아래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결국에 디지털 기술혁명에서 승리한 미국이 싹 가져갔고 일본이 미끄러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요타는 하이브리드카 만들죠. 그래서 이것도 어느 커뮤니티에 많이 돌아다니길래 모든 일본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진 않겠지만 일본의 어떤 방송을 누가 캡처했더라고요. 왜 도요타는 하이브리드카를 만들고 전기차를 안 만듭니까? 그랬더니 누군지 모르는데 일본의 패널이 이랬대요. 유럽에서 규칙을 그렇게 만들었다. 일본인들의 대응하는 규칙을 만들었다. 왜?
일본이 하이브리드에서 탑을 달리니까 일본 차가 너무 세서 그걸 피하려고 전기차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한대. 무슨 말이야? 일본 차가 너무 강해질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배제하고 미국과 유럽이 규칙을 전기차로 갔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감사한 일이긴 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뭘 그 말이 되냐. 그냥 니들이 바꾸면 되잖아. 니들이 전기차로 가면 되는데 글로벌로 걸로 가면 하이브리드로 가다가도 아닐 것 같으면 전기차로 가고 전기차로 가다가도 아닐 것 같으면 수차로 가고 잽싸게 바꿔가면서 뭔가 적응을 해서 글로벌 이 표준을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데 왜 쟤들이 우리를 피해가냐. 우리가 너무 세기 때문이다. 세계가 합의해서 일본을 피해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뭐 감사한 일이고요. 감사한 일.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점점 뒤로 가지 않으실까. 물론 토요타가 하이브리드 카를 잘 그렇게 그동안 계속 미는 거는 일본에서는 그래도 잘 팔린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공중전화가 많은데 핸드폰이 뭐 필요하냐. 가솔린차와 하이브리드로 불편한 점이 없는데 굳이 전기차로 빨리 가야 되냐.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토요타의 첫 양산 전기차가 내년 나온다. 2021년 10월입니다. 2022년에 나온다는 거죠. 세계 랭킹 1위 350조짜리 회사가 물론 앞으로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전기차가 쭉쭉 나오면서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2022년 뭐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일본의 현실이고 일본을 까는 게 아니에요. 일본의 모습을 보면서 저게 우리나라의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본은 경제 대국이고 어디까지나 아직도 훨씬 포텐셜이 크죠. 미국은 기분이 좋죠. 네. 갔나? 80년대까지 해도 뭐 경쟁자네 어쩌네 하다가 한 90년대 넘어가면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뭐 그래서 친한 친구죠. 역시 자네야. My brother 하면서 뭐 프렌즈죠. 프렌즈. 어디 아씨 역시 가까이 올 것 같더니 멀어지는 뭐 프렌드인데 근데 이렇게 기분 좋았던 미국이 최근에 어느 나라가 기분이 안 좋아지는 일이 있었죠. 몇 년 전에. 갑자기 기술 굴기, 하이 테크놀로지 기술 굴기를 외쳐요. 그리고 보면은 그동안 R&D 투자가 막 이렇게 투자를 해요. 쫙쫙쫙 투자를 하니까 이게 저 프렌드의 나라하고 좀 다르죠. 이 마이 프렌즈인 줄 알았더니 이게 나를 역전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원펀치 형이 등장을 하더니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어디 기술 굴기 장난해? 그거 하지 말고 제조업이나 해. 만들던 거 만들어. 아이폰에 하청 공장이나 좀 하고 뭐 그래야지. 니들이 어디 무슨 최첨단 있는 그런 걸 만들어. 그래서 화웨이 뭐 5G 통신기업, 틱톡도 IT 기업이죠. 이런 게 나오면 근데 반도체 같은 만들던 거에 굴뚝기업 만들고 제조업하고 이 자식아 그 핸드폰 조립 좀 하고 그러면 되지 뭐 자꾸 이상한 거 통신기업 하고 자꾸 뭐 이런다고 하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미중 이런 갈등의 근본을 기술의 갈등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중국의 기술 굴기를 막아라. 바이든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기술 하니까 이런 반도체 중요기술 보호 이런 거를 넘기지 않고 우리끼리 이렇게 막으면서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일본에서 요즘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게 많다 그럽니다. 후에와 자조 일본에서 기사들이 꽤 나온대요. 뭐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어렵고 참치 못 먹고 뭐 대게 못 먹고 하니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고문도 있다 그럽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런 걸 일부러 한국에 퍼왔을 텐데 G7일보 회원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뀌는 날이 올 수 있다.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본이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0.6명이죠? 우리가 뒤로 아니야 괜찮아 양보할게 하고 막 뒤로 뛰고 있기 때문에 네가 가 이렇게 바톤을 주니까 안 봐도 이 자식 하고 뒤로 가고 있기 때문에 0.6명 빛의 속도로 뒤로 가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이게 정말 그 눈치 없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G7 봐도 그래 안 봐도 네가 해 G7 같은 소리 하고 있네. 0.8도 우리 대한민국 그 출산 담당하시는 부위원장님이 0.8도 전쟁이나 대재난을 제외하면 어느 나라도 겪어보지 못한 숫자다. 0.8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랬더니 올해 0.7대고 내년에 0.6대로 보인다. 이게 무슨 학점도 아니고 0.8, 0.7, 0.6 2015년이 우리가 1.24였어요. 만약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2022년에 0.6이 되면 7년 만에 마이너스 50%가 난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숫자. 이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 내 주가가 이렇게 빠져도 가능하냐고 물어볼 것 같은데 이건 출산율이 나라의 애기들이 이게 옛날에 60만 명, 70만 명 낳던 게 20만 명대 나와요. 이게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 마이너스 50%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파르게 뒤로 가고 있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동안 돈 200조 넘게 썼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위원장님이 한 얘기입니다. 부위원장님. 그 오해다. 저출산 예산 중에 출산 장려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거의 없다. 야야 지금 와서 이런 말씀하시면 어떡해? 미리 해야지 미리. 아니 200조를 썼는데 그 돈이 아니여라고 국가 담당하시는 분이 정책 담당하시는 분이 자 지금 와서 가파르게 뒤로 뛰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모르겠지만 우리는 가파르게 정말 빛의 속도로 뒤로 뛰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일본처럼 기술의 함정에 좀 빠지는 경우가 변화를 못 따라갔을 때 어떤 일이 보이냐는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본이 못했다. 일본이 뭐 그 웃을 일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나라였죠. 지금도 세계 최고의 나라고. 우리도 뭐 언제든지 그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